오늘 강의 주제는 원생목류록입니다. 원생목류록은 작품 이름인데 이 원생목류록의 이 작품 이름을 해석하면은 원생은 원시라는 뜻이고 목류록은 꿈에 의탁해서 꿈속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꿈을 깬 다음에 기록했다. 그래서 원생목류록입니다. 근데 이 원생목류록 작품에 미해결 과제라고 할까, 뭐 어떻든 논쟁거리라고 할까, 이것이 작자에 대한 시입니다. 지금도 작자가 누구냐 하는 게 논쟁이 됐지 논쟁이 끝났다고 보지를 않아요. 이 원생목류록을 제일 먼저 작자 문제를 들고 나온 게 1932년 김태준의 조선소설사라고 하는 책에서 나왔는데 그 책에서 지은이가 인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작자 문제를 처음 어떻든 제기한 게 1932년도 일제 때예요. 두 번째로 작자를 언급한 분이 서울대 교수를 지낸 장덕순 교수인데 장덕순 교수가 목류록 소고, 제목이 목류록 소고인데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은 작자가 김시습이다. 왜냐면은 김시습의 작품하고 이 원생목류록하고 유사한 데가 많기 때문에 김시습이라고 자기 본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렇게 언급한 해가 1959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언급한 이가 이가원인데 이가원은 한문학자예요. 이 사람의 그 논문 제목은 목류록의 작자소고. 이분이 연세대 교수인데 무슨 한문 이렇게 소설집을 연구하다가 이 작품을 고르다 보니까 원생목류록을 보게 됐는데 인재도 아니고 김시습도 아니고 생육신 원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작자 문제가 들고 나왔는데 이게 끝난 게 아니고 지금까지도 시비와 이 논쟁이 돼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작자 문제를 얘기하려면은 원생목류록의 내용이 도대체 뭐냐? 내용을 먼저 짚어보고 그 다음에 논란을 벌여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생목류록의 그 첫 마디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세상에 성은 원시요. 아니 작품 이름에 원시라고 박아놨어. 자는 자허. 자까지 박아놨어요. 자허라는 이가 있으니 이게 원호 선생이 자기소개하면서 이 원생목류록 그거 꺼리는 그 책인데 이렇게 자기 이름을 밝히는 건 목숨을 내놓고 밝힌 겁니다. 이거. 그는 비분강개하는 선비다. 비분, 분노, 강개, 강개지사 뭐 하여튼 울분을 토하는 그런 선비다 이거예요. 이 작품의 첫머리는 이렇게 시작되었는데 여기서
원자허가 나옵니다. 작품 속에. 원자허는 이 작품의 주인공이면서 목류자, 꿈꾼 사람, 목류자라고 하겠습니다. 주인공은 기계와 도량이 활달하고 사소한 일에 구애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용납되지 못했다. 원어 선생이 세조편을 들었으면 용납이 됐죠. 단종편을 계속 들고 단종을 사모하니까 용납이 안 되지. 세상에 용납되지 못했다는 것이고, 여러 번 나은의 한을 품었으며 원언의 원헌 지변을 견디기 어려웠다. 이렇게 이제 첫머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만 봐도 꿈꾼 사람이 원자호구나, 생육신 원호구나 하는 것을 짐작이 갑니다. 이러한 주인공 원자허는 작품의 주인공이야. 중추가절 어느 달밤에 책을 펴놓고 보다가 피로하여져서 침상에 기대어 졸게 되었습니다. 졸아야지 꿈의 세계로 들어가지. 그는 꿈속에서 몸을 가볍게 움직이며 바람을 타고 공중으로 올라갔는데 마치 신선이 되어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래야지 어떻든 꿈의 세계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어느 곳인지 강가에 가서 멈추었는데 주위에는 맑은 강물이 굽이굽이 흘러가고 여러 산들과 골들이 둘러 있었다. 나는 여기를 그 청영포 영월의 풍경, 자연 환경을 그린 걸로 생각이 되죠요. 때는 바야흐로 밤중이 되어 온 세상이 고요한데 달빛은 낮과 같이 황황하고 물결은 비단같이 반짝이며 기러기는 갈대 숲속에서 울고 이슬은 단풍잎을 촉촉히 적시었다. 이게 가을입니다. 이때 원자허는 쓸쓸한 마음이 들어 사방을 둘러보고는 길게 휘파람을 불며 부질없이 시한수를 읊었다. 그러면서 시한수 읊었는데 그 시의 내용이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시에서 임의 홀령은 어디 갔느냐고 하면서 죽은 단종을 찾고 있었어요. 임의 홀령이 산 단종을 찾는 게 아니라 이미 단종은 죽은 상태예요. 임의 홀령은 어디 갔느냐고 하면서 죽은 단종을 찾았습니다. 이처럼 시 한 수를 읊고 나니 갈대밭 깊숙한 곳에서 호련히 한 사람의 훤칠한 사내가 나타납니다. 이게 복권자예요. 그는 복권을 쓰고 야복을 입었어. 복권은 그 고려말 조선 초기에 머리에 두건 이렇게 쓰고 다니는 걸 복권이라고 그래요. 복권이란 도복에 갖추어서 쓰던 쓰개의 한 가지로 검은 헝겊으로 위는 둥글고 삐죽하게 만들었다. 뒤쪽으로 넓은 자락이 길게 늘어지고 양옆에 끈이 달려 둘러매게 되어 있는데 옛날 은사들이 즐겨 쓰던 거예요. 벼슬 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벼슬 물러난 은사들. 그러니까 복권자라고 이름은 안 밝혔지만 복권자는 은사, 벼슬 끝나고 숨어 사는 사람이에요. 그 외양을 보면은 그 복권자의 외양 모습, 이목이 청수하여 패기가 있고
늠름한 모습이 수양산의 옛 선비와 같다. 수양산의 옛 선비가 누구냐면은 은나라 때, 은나라 주나라 때 뭐야 그 저기 절개를 지키느라고 수양산에 들어가서 고사리 캐먹던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백이와 숙제. 여기서 수양산이라는 이름은 중국의 산서성 영제현과 하수성 노령현과 우리나라 황해도 등 여러 곳이 있는데 어느 곳에나 백이 숙제를 제사 지내는 사당이 있어. 그러니까 백이 숙제하고 이 원생몽유록을 쓰신 원자하고는 뭐야 성격이 같다고 그러나 하여튼 뭐 하여튼 인생관이 같다고 봐야죠. 백이 숙제는 무왕이 세운 주나라 땅에서 나는 곡식을 먹기 싫다고 해서 수양산에 들어가 고사리 캐먹고 살다가 굶어 죽었습니다. 그런 충의 지사예요. 그러면은 복권자를 자꾸 추강남효원이라고 그러는데 추강남효원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두건을 쓰고 야복을 입은 사람은 늙은 사람이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고 백이숙제처럼 살고 있는 사람이 이래야지 복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복권자가 앞으로 다가와 허리를 굽혀 인사하며 자헌은 원호 선생의 자입니다. 자헌은 어찌하여 이렇게 더디오십니까? 우리 임금님께서 맞아오라는 분부십니다. 우리 임금이 단종이야. 그러니까 단종이 신부를 보낸 거예요. 복권자한테. 그런데 문제는 그 복권자의 정체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죽은 단종이 심부름을 보낸 저승사자다. 그래서 원자헌은 사람을 얼른 알아보지 못하고 산귀신이나 물귀신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대답을 빨리 하지 못했다. 그러나 가만히 본즉 그 복권자의 모습은 준수 고매하고 행동에 여유가 있고 우아함으로써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그를 따라갔어요. 복권자가 안내하는 대로. 그 복권자를 따라갔더니 어느 강가에 누가 정자가 있는데 그 정자에 죽은 훌령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임금 복장을 하고 있는 분이 맨 꼭대기에 앉아 있는데 임금 복장을 하고 있어서 죽은 훌령이지만 그분이 단종이고 여섯 신하가 그 위에 있는데 어떻든 그 여섯 신하가 박팽년, 성삼문, 하위지, 이계, 유성원이고 융부는 아직 여기 등장을 안 했고 그 다음에 복권자까지도 그 원자허의 윗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훌령이니까 죽은 사람이 우선이니까. 그래서 이제 인사를 거기서 이제 나눴는데 원자허가 이제 자리를 좌정하니까 임금이 단종 임금이 자기 옷을 벗어주면서 비단 옷을 벗어주면서 어디 가서 술을 사오라고 그럽니다. 어디 마을에 가서 술 좀 사와라. 그래서 이제 술을 사와서 술 한 잔씩은 먹은 다음에 단종이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이 원통한 일을 당했는데 한 자라씩 노래를 불러라. 그래서 맨 처음에 노래를 부른 사람이 박팽년입니다. 그리고
이게 뭐 하위지 유성은 뭐 이런 순서로 노래를 했는데 노래 행가에 한시를 한 자락씩 읊은 거야. 그리고 그 노래 내용이 전부 하나같이 세조로 성토하는 거야. 울분을 토하고 세조가 못마땅하고 왜 이금자리 뺏었느냐 이거야. 단종의 자리를. 그러면서 토론을 하는데 마지막 등장하는 유흥부가 나오면서 이 한자락 부릅니다. 노래를. 근데 그 유흥부 노래 중에 이 썩은 선비들아, 자네들하고는 이 대사를 같이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그 거사한 게 병자년이거든. 병자년에 단종 복이 단종을 임금으로 다시 세우려고 하는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때 그 명나라 사신을 이렇게 모시고 향응을 하는 자리에서 사태가 돌아가는 게 각본대로 잘 안 돌아가. 그러니까 성상문하고 박평년이가 미루자 뒤로. 이게 계획이 완전하지 못하다. 뒤로 미루자. 이러고 유흥부는 무인이고 씩씩했는데 미루면 안 된다. 그냥 거사를 실행하자. 이렇게 하는데 유흥부가 할 수 없이 그냥 따라서 미루는 걸로 갔어요. 그래서 이 썩은 선비들아, 자네들하고는 일 못하겠다. 이러면서 어떻든 이 유흥부가 노래 부른 다음에 우레가 치고 병력이 치면서 원자가 꿈에서 깹니다. 그 꿈의 내용을 자세히 얘기를 시간 엄청 가요. 꿈을 깨고 보니까 첫마디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허지우, 자허의 친구 매월거사가 문이 통지월, 문이 들을 문자, 꿈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래서 비통해, 아파해 하면서 또 얘기가 강몽, 종말부 끝부분에 이 원세몽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작품에서 많은 이견이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목류자 원자하어를 생육신 원호라는 설하고 백호 임재라는 설, 그 다음에 복권자 은사를 연촌 최덕지라는 설. 연촌 최덕지는 그 당시 원주로 물러나와서 벼슬을 버리고 물러나와서 이적 관란 원호하고 자주 접촉을 했어요. 매월당 김지습하고도 접촉을 하고. 그 최덕지 복권자가 최덕지다라는 설하고 그 복권자가 추강남효원이라는 설. 추강남효원은 단종 2년에 출생을 했어. 이 세상에 태어났어.
이 사건이 일어난 해에 추강 남효원의 나이는 애기고 강보에 쌓인 애기고 3살 배기 어린애야. 어떻게 아까 수양산의 백이숙제에다가 비유를 해. 애기를. 그 복권자가 누구냐 하는 게 이론이 있고, 세 번째로 자허지우, 자허가 꿈에서 깬 다음에 매월거사가 옆에 있어요. 같은 생육신이니까 듣고서, 귀로 듣고서 비통해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허지우 해월거사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해월이냐 매월이냐 이게 논쟁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설이 지금까지 돼 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든 좀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원호 선생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내가 역사 바로잡기 하는 서문에서 그걸 얘기한 거를 소개하겠습니다. 을해년에 화의군, 금성대군 등 단종의 두 숙부가 잇따라 귀양을 가고, 임금의 숙부까지 다 귀양가는 판인데 뭐. 단종이 왕위에서 물러나는 명이 있었는데 선생은 매월이 김시습입니다. 연천 최덕지입니다. 연천과 함께 시사를 놀아다가 흐느껴 울다가 그치니 다른 사람은 이런 일들을 알지 못했다. 이 글을 쓴 이가 벽진 이태의 일입니다. 이맹전 자손이라고 그래요. 이태일 이분이. 또 원용석이 발간한 생육신 관란 원호라는 책에서 보면은 이 유장을 쓰신 분이 벽진 이태일인데, 이 글에서 매월은 김시습이요, 연천은 최덕지다. 단종이 왕위에서 물러나자 관란, 매월, 연천이 함께 모여 통곡했다. 그러니까 김시습, 최덕지, 원호 같은 패니까. 그리고 만날 억울한 일만 당하니까 만날 모여서 신세 한탄하면서 흐느껴 우는 일만 한 거예요. 이러한 내용이 벽진 이태일이 쓴 기록에 있는데, 이것을 복권자를 추광남용은 매월을 해월거사, 지은이를 원호가 아니라 인재라고 계속 우기겠느냐, 이게 내 질문입니다. 하여튼 그 다음에 이태일 선생이 더 하신 말씀을 내가 좀 더 인용을 하겠습니다. 선생 역시 기미를 보고 물러나 숨어서 기자의 명의의 가르침을 실천하셨고, 우리 선조는 단종의 복을 입을 듯만 가졌는데, 우리 선조는 이맹전입니다. 우리 선조는 단종의 복을 입을 듯만 가졌는데 선생께서는 3년상을 입으셨어. 아버지 돌아가시면 3년상 복 입듯이 단종 돌아가신 다음에 3년상 복을 입은 분이 관란 원호입니다.
우리 선조는 뜰악의 소나무가 푸르르다 하셨는데 선생께서는 산 위의 소나무가 푸르르다 하였으며 우리 선조는 꿈속에서 길을 가는 시를 지으셨는데 선생께서는 또한 목유록을 지으셨다. 이렇게 남이 목유록을 지었다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선생이 지었다고. 원우 선생이. 그런데도 계속 딴 사물로 해서 이게 퍼져나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이거를 그냥 두고만 볼 수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을충년 동지일 벽진 이태일 지용. 그 다음에 또 인용을 하겠습니다. 신협이라는 사람이 하신 말씀인데 선생의 친구 직제학 최덕지가 역시 연촌으로 물러나와서 살다가 일생을 마쳤다고 한다. 원주 사람들이 어찌 이를 알 것인가? 내가 장차 이것을 적으려 한다. 평산은 호야 신협이라고 하는 분이 절하고 씀 이렇게 써놨습니다. 연촌 최덕지는 1455년생입니다. 연촌 최덕지는 1455년생이 아니고 1455년 그의 나이 72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영혼이라 이거예요. 영혼은 복권자 노릇을 할 수가 있는데 살아있는 추강남용원은 애기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복권자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병자사화 당시는 이미 죽은 영계의 인물이니 복권자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덕지는. 그 다음에는 황폐강 선생의 주장, 논문을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원생목유록은 선조 때 백호 임재가 짓고 지은 시대가 100년 이상 차이나 단종 세조 때하고 선조 때하고는 100년 이상 차이가 벌어져. 해월 황여일이 발과 제시를 붙여서 행한 한문소설이다. 이게 황폐강의 논문을 그대로 인용하는 겁니다. 전하는 필사본의 연기에 틀림이 없다면 선조 1년 무진년 갑자을축하는 무진년 1568년 그 해가 1568년이야. 무진년이. 임제의 나이 20 해월의 나이 13세 되던 해 가을에 중추가 가을입니다. 8월달 가을에 쓴 것으로 볼 수 있다. 단종의 참사를 비분하여 목류의 형식으로 쓴 백호의 본문을 읽고 백호는 본문을 썼고 이에 의합한 해월이 발과 제시를 붙였다. 그러니까 원생목유록을 어떻든 임몽, 몽중, 강몽이 아니라 본문과 발문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해월거사지 임백호 소기 이게 황폐강에 근거하는 글입니다. 원생목유록 끝에 해월거사가 지혜꽃 뜻짓자 임백호 소기 임백호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록을 했다. 해서 당국이 꺼리는 단종사를 언론한데 책임을 두 사람이 나누어질 뜻을 분명히 했다. 여기까지가 황폐강의 논문 주장을 제가 인용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비평하는 거를 읽으면서 설명을 하겠어요.
인용문은 황폐강의 논설인데 핵심은 원생목류록의 지은이가 백호 임제라는 것이다. 선조 1년 간지로 따져서 무진년 1568년 임제 나이 20세 해월 황여일의 나이 13세 되던 해 임제가 원생목류록의 본문을 쓰고 해월이 원생목류록의 발과 제시를 붙였다는 것이다. 내가 이 황폐강의 주장을 다시 한번 되풀이해 본 거예요. 여기서 문제점을 지적해 보면은 임제는 20세 이후에 글 공부를 시작했어요. 한문. 그 전에 공부 안 했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실컷 놀았지. 20세 이후에 글 공부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겨우 한문 공부를 시작한 사람이 어떻게 그 심오한 내용의 한문 목류록 본문을 쓸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납득 안 된다는 얘기 맞잖아요. 해월 황여일이 13세 13살에 역시 목류록의 발과 제시를 붙였는데 13세면 지금으로 말하면 초등학교 6학년인데 그 초등학생이 어떻게 발문과 제시를 썼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아까 얘기했지만 자허지우 문의통지발이야. 원자해 벗 매월거사가 귀로 듣고서 꿈 이야기를 듣고서 비통해서 얘기하는 거야. 임제는 그 당시 나주에 살고 나주 임시입니다. 황여일은 저 영덕 평해 경상도 저 바닷가에 살아요. 한 사람은 13살이고 한 사람은 20살이야. 한 사람이 본문 쓰고 한 사람이 반문 썼대. 목류록은 대개 인몽, 몽중, 강몽의 구조로 되어 있다. 이것을 무시하고 본문과 발문의 구조로 되어 한 사람은 목류록의 본문을 쓰고 다른 한 사람은 목류록의 발문을 써서 목류록이 한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 한쪽으로 한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 두 사람의 공동작이다 하니 작품을 제멋대로 해석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 내가 자꾸 묻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니까. 그 다음은 해월거사 명칭 문제이다. 거사란 숨어 살며 벼슬을 하지 않는 선비, 출가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법명을 가진 남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놀고 지내는 사람이라고 국어 사전에 설명되었다. 나이가 13세인 해월거사는 위의 세 가지 중 어느 한 가지도 해당 사항이 없어. 거사가 아니야. 해월은 벼슬을 승승장구해서 높은 벼슬을 많이 했어요. 은퇴한 것도 아니야. 근데 어떻게 매월거사가 아니고 해월거사야. 해월거사하고 생신원호하고는 출생연도로 따져보니까 160년 차이가 나. 그 갖다 붙일 거 갖다 붙여야죠. 그런 해월거사가 어떻게 원생목류록의 발문과 제시를 썼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고, 아무리 목류록이라고 하지만 그 작품 해석까지 꿈같은 이야기를 해놓으면 무슨 논리가 성립되는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설득당할 독자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13세 된 어린아이가 자기 이름에 거사란 용어를 쓴다는 게 이해되지 않아. 저 국민학교 6학년짜리가 자기를 거사라고 하면서 다니는 사람 봤어요? 13세 된 아이가 자기 호나 이름에 거사란 용어를 붙여 썼을 리 만무하다. 난 그런 일이 없었다고 보는 거예요. 황폐강이 이처럼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것은 해월거사지 채임백호 속이라는 구절 때문입니다. 지, 뜻지자, 지란 맞출지 기록할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전기문이나 어떤 상황을 기록해 둔다는 뜻입니다. 해월거사지가 채임백호 속이는 눈물을 흘리면서, 채는 눈물을 흘린다는 채자야. 눈물을 흘리면서 원생목리록을 기록했다. 기록할 기자. 기록했다는 뜻입니다. 뜻지자라 기록할 기자가 왜 지을적, 창작, 지을작으로 뒤바뀌냐고. 제대로 해석을 해야지. 응? 제멋대로. 채임백호 속이란 임백호가 울면서 원생목리록을 기록했다는 뜻이다. 자기나 저술의 의미가 아니다. 그런데 원생목리록을 지은 것으로 해석해서 원생목리록의 지은이가 임재라고 한다. 이렇게 비약시켜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 나는 계속 묻는 거예요. 다음은 추강 남효원은 그의 문집에서 남효원이 원생목리록을 직접 읽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 추강 문집에 있었다는 기록을 제가 번역한 것을 읽겠습니다. 이 글을 살펴보면 우원이다. 그러므로 독자 중에는 작가의 의도를 구별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5사람은 대개 육신을 가리킨다. 제1은 박팽년이고 제2는 성삼문이고 제3은 하위지고 제4는 이계이고 제5는 유성원이다. 한 사람의 지조 있는 선비는 유흥부이고 복권을 쓴 사람은 선생을 일컫는다. 추강선생 문집 번집할 척유 원생목리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척유는 유끼칠 유자, 유산, 유물을 주울 척자, 주어서 기록했다 이거예요. 원생목리록을 척유했다 이거예요. 척유 원생목리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집에. 황폐강은 목리록에서 매월거사가 아니고 해월거사라 주장하였다. 복권자는 연천 최덕지가 아니라 해월 황려일이라 주장했다. 그런데 위에 추강은 복권을 쓴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는 추강이야. 내가 아니고 선생이라고 했다. 추강 남효원은 원호의 원생목리록을 직접 읽은 사람이다. 이 추강 남효원 선생도 생육신의 한 사람이거든요. 김시습은 젊어. 원호 선생은 60대 할아버지고 김시습은 20대에 이 단정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런데 그때 이제 3살짜리라고 하지만 커가지고 김시습하고 아주 친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김시습도 생육신이 되고 남효원도 생육신이 됐어요. 그래서
나는 이 원생목류록을 김시습이 제일 먼저 보고 추강남효원이 그 다음 봤다고 봅니다. 그렇게 전달이 됐다고 봐요. 추강남효원은 원호의 원생목류록을 직접 읽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 앞에 척유라는 말을 놓았다. 끼칠 유자. 얘는 예전 사람이 끼친 훈계, 후세 사람을 위하여 끼쳐둔 교훈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 교훈적인 것을 주었다. 이거 주웠어. 물건 줍듯이. 돈 떨어진 거 줍듯이 주었다 이거예요. 이래도 복권자를 연천 취득지라 하지 않고 추강남효원이라 할 것인가? 추강남효원은 이미 원생목류록을 김시습한테 넘겨받아서 읽고 평까지 한 사람이다. 여기까지 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